최근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스가 지난달에 출시한 게임에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 문화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제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인들이 한푸를 한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해시태그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배우도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상은 한푸이지 한복이 절대 아니다.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중국인 배우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는 명나라 때 한국의 수락관 격인 상식국 궁녀로 선발된 여주인공 야오쯔진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의 약선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요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대장금을 완전히 표절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을 넘는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최근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다. 춘추시대 시집인 시경에 따르면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문헌에서 배추를 절여 발효해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3100년 전 상나라에서 소금을 이용해 매실 등을 절여 먹은 기록이 있을 만큼 김치의 역사는 유구하고도 광범위하다. 청나라 시대의 김치는 혼수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라는 황당한 소개를 공개하는가 하면 바이두는 또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문화다. 지난 2011년 5월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중국의 공식적인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우표 때문에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있던 두루마기와 갓을 쓰고 한국의 정통 악기인 피리를 부는 우표,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향원정 다리를 건너고 있는 우표, 도널드덕이 한복을 입고 한국 요리를 먹는 모습이 담긴 우표까지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인데요.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에 입히는 옷을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한복은 한국의 위대한 문화임을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복 우기기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위협적인 것은 이미 중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인공섬을 지어 영유권을 빼앗아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사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외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이 난사군도의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분쟁 지역인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위에 2제곱킬로미터, 암초 시절 넓이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섬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발달된 인공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면 거리상 이곳은 당연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주장해야 할 영토임에도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강제로 차지해버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미사일까지 배치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CNBC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했다. 크루즈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착됐다. 대양 크루즈 미사일은 548km 내 선박을 타격할 수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296km 안에 있는 항공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타깃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잘 알려진 땅,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의 섬 이어도와 파람초가 있습니다. 제주도 바로 아래에 있는 마라도로부터 149km 남쪽에 위치한 이어도와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수심 24.6에서 27.2m의 수중암초, 파랑초,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인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명백한 한국의 해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곳은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라는 뜻의 딩옌, 이어도는 수옌자오가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전통적으로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이며 국제법으로도 관할권이 정당한 수옌자오를 한국에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라며 한국을 비난했고,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지낸 장틴옌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 연구원은 수옌자오는 중국 동해상에 있는 암초로 한국 사람들은 이어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암초는 상하이 충밍다오에서 동쪽으로 277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의 대륙봉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며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속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중국이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미래의 한국 영토인 이어도를 빼앗으려 할 것을 예측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토 규명 사업을 벌여 이어도 탐사에 나섰고, 검은 바위를 눈으로 확인한 뒤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정부는 국무원 고시 제14호를 공개하며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어도가 한국의 광활한 평화선 내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완전한 한국의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곧 인류 국가가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는 것을 이라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규모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예보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어도 해양기지가 완공된 직후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한반도 상륙을 10시간 전 정확하게 예보해 가치를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한중일 선박들의 등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해양기지에서 불과 5km 떨어진 파랑초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극비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깊고 험한 바다를 메우는 기술력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수중블록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이어도와 파랑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시료 지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울릉도 공항 건설에 적용시켰고, 2025년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며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었으면 이미 이어도는 중국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떼쓸 거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뭘 갖고 중국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공해상에 세워놓았지만 이어도 해양기지 덕분에 이어도 주변은 사실상 한국의 바다가 된 겁니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취재 도중 인종차별 피해를 겪었다. 미국 ABC 뉴스판 김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하루 전 코로나19 취재차 뉴욕 브루클린 소재 유대인 학교를 방문했다. 카메라 앞에서 녹화 중인 그에게 다가온 유대인 남성은 내가 방금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리와 코로나 좀 줄게라며 비아냥거렸다. 마스크는 쓰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의 유대인 남성은 김 기자를 친기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눈 찢어진 사람이라는 뜻의 친기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은어다. 유대인은 최소 7번에 걸쳐 친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에는 자유국가에서 못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차별과 박해, 혐오의 아픈 역사를 겪은 유대인이 도리어 인종차별을 행한 셈이다. 김 기자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힌 남자는 중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했다며 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라고 덧붙였다. 김 기자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장면은 이날 뉴스로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나갔다. 논란이 일자 대만계 미국인인 민주당 그레이스 머하원 의원은 역겨운 단어다. 차별을 호소하며 도리어 차별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면서 뉴욕주는 지난 8일 학교와 필수 사업장, 점포문을 닫게 하고 종교시설 모임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브루클린 유대인 지역도 봉쇄 대상에 포함됐다. 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봉쇄령 발령 하루 전에는 유대 교인 수백 명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 한 명을 에워싸고 구타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를 본 기자 역시 유대교인이었다. 김 기자가 취재차 들른 유대인 학교도 봉쇄령을 어기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도 여러 눈에 띄었다. 13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일주일의 봉쇄 기간 다른 지역 감염률은 떨어졌지만 브루클린 유대인 지역만 감염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지사는 제한 조치 이전 6%를 웃돌았던 집단 발병 지역 감염률이 3.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는 브루클린 유대인 지역은 감염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미군, 인도-태평양 임무 주도권 놓고 물밑 경쟁.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임무 주도권을 놓고 물밑 경쟁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14일 미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육군과 해병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주도권 확보 경쟁에 사실상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상 전투 병력을 위험 부담이 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빼내는 한편 남는 예산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래전에 맞게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가 추진 중인 체질 개선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 현대화다. 장거리 미사일과 대한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중국의 표적을 제1, 2도련선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련선은 중국이 지난 1980년대 설정한 태평양상의 섬을 사슬처럼 잇는 해상방어선. 이 가운데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타이완, 필리핀에서 보르네오로,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괌에서 사이판에서 파푸아뉴기니로 각각 연결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분쟁 상황 시 긴급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물자, 장비 그리고 병력을 사전 배치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왔다. 또 노화된 장비를 폐기해 필요한 장비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예전에는 미국의 장거리 타격 전력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수상함, 지상 배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운영하는 해군과 공군 영역이었다. 그러나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대응 전력의 하나로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 전력이 현실로 떠올랐다. 더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태평양 사령부는 INF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장거리 미사일과 대한미사일 전력 확보에 매달리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방부의 기대치는 다르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좋은 전략 구상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 골기가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육군과 해병대의 임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려면 예산 배정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경량화를 강조한다. 둔탁한 몸집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해상투사 병력으로 탈바꿈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거 사령관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전차 중심에서 탈피하고 로켓 포대 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이동식 로켓 포대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1개로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군이 운영 중인 노르웨이제 신형 대한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확보해 지상에서도 중국 함정을 위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육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전력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육군은 육상에서도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km의 정밀 타격 미사일을 오는 2023년에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TSM은 신형 탐지기를 부착하면 사거리를 750km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초음속 무게 포대를 오는 2023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제임스 매컨빌 육군 참모총장은 장거리 정밀화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동시에 초음속무기 전력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매컨빌 총장은 이어 이런 차세대 전력 실전 배치를 위해 기존 전력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의 예비역 출신인 다코타 우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육군이 태평양 지역 차세대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해병대의 임무까지 뺏으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주도권 경쟁이라는 시각은 너무 나갔다는 주장이다. 반면 데이보데 툴란 미첼 연구소 소장은 장거리 타격 전력을 확보하려는 육군의 시도는 공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 미사일 전문가인 톰 카라토는 육군과 해병대의 새로운 구상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역할과 임무를 둘러싼 각 군 간의 논쟁이 60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면서 장거리